강원도 고성군. 눈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던 12월의 끝자락. 바닷바람은 뺨을 찢을듯 날카로웠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집 밖을 나서기를 꺼렸다. 거리엔 발자국 하나 없고 고요한 정막만이 쌓이는 눈 위를 덮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윤옥자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 65세의 그녀는 10수년째 고성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일찍 바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아이도 없이 늙어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고성할매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었다. 버려진 기차역 근처 바람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느다란 울음소리. 윤옥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눈밭에 파묻힌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형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애아, 너 거기서 뭐하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형체는 겁에 질린 듯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낡은 천 가방을 꼭 안고 있던 아이. 얼굴은 눈물과 눈, 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고 손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였다. 윤옥자는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며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름은 뭐야?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천 가방 안에서 반쯤 삐져나온 작은 팔찌 하나. 거기엔 SJ, W라는 이니셜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외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따뜻한 데 가자. 밥 해줄게. 윤옥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작은 집, 낡은 전기장판 하나와 전기 히터가 전부인 방 한 칸짜리 셋방.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물을 끓이고 남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내주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따뜻한 이불과 음식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윤옥자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원이, 서지원. 편안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젠 괜찮아. 할매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다. 슈퍼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던 노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할망구, 제정신인가? 남의 자식을 왜 주워와? 요즘 세상에 애 하나 잘못 키우면 무슨 일 벌어질지 알아? 불쌍한 거야 알겠는데 저건 무모하지. 그 중심엔 남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동네에서 가장 입심 센 인물. 그녀는 공공연히 말했다. 그 애, 뭔가 사연 있는 거야. 괜히 업보나 짊어지는 거지. 하늘도 무심하네. 윤옥자는 그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이를 씻기고 아이가 잘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주며 밤새 아이 곁을 지켰다. 바람이 세게 불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이 지나고 지원이는 마을 초등학교 유치반에 등록되었다. 교장 선생은 난색을 표했지만 윤옥자는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했고 지원이의 학습 의지를 설명했다. 선생님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이민희 교사였다. 그녀는 지원이의 말없는 눈빛에서 특별함을 느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지원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쟤는 쓰레기장에서 나왔대. 부모도 없대. 이상한 애야. 지원이는 말없이 참고 견뎠다. 집에 돌아와서는 윤옥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럴 때면 윤옥자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그 말은 어린 지원이에게 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책에 몰입했고 글을 쓰는 데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사들도 하나둘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원이는 차분했고 예에 바르며 무엇보다 성실했다. 겨울은 지나가고 있었지만 윤옥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쓰레기 줍는 일도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지원이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다녀온 아이를 맞이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원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나 강원도 글쓰기 대회에서 1등 했대. 윤옥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지원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윤옥자는 평소 아껴두던 유자차를 꺼내 끓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작고 외로운 삶이 그 아이의 한 문장으로 인해 구원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작고 낡은 방 안엔 따뜻함이 있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만난 인연, 그 하나로 그녀의 삶은 새로 쓰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지원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학교 가는 모습은 그 나이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윤옥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마을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묵묵했다. 그 손으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지원이의 학용품과 급식비로 쓰였다. 그러나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원이의 운동화는 언제나 달아있었고 교복은 몇 년 전 누군가 물려준 낡은 옷이었다. 아이들이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는 날이면 지원이는 조용히 책상 밑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때마다 윤옥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 학교에서는 지원이의 뛰어난 성적이 화제가 되었다. 국어 선생님 이민희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다. 지원이는 글을 쓸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어른들도 쉽게 표현 못하는 감정을 글로 써요. 그러나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미심쩍어했다. 그 아이, 출생 신고도 늦었다던데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죠. 그런 말이 오갈 때마다 이민희의 얼굴은 굳어졌다. 마을에서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윤 할머니가 그 애를 데려다 키운 게 벌써 몇 년째라지? 그렇다더라. 근데 저 아이, 피도 안 섞였는데 공부만 잘하면 뭐 하겠어. 나중에 떠나면 끝이지. 가장 독하게 말을 내뱉은 건 남순자였다. 그녀는 윤옥자가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크게 말했다. 할머니, 나중에 그 애 도망가면 울지 말아요. 윤옥자는 들은 채도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시 교육청에서 강원도 청소년 문학공모전 공지가 내려왔다. 이민희는 지원이에게 조심스레 제안했다. 지원아, 내가 쓴 글을 내보는 게 어때? 지원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제가요? 저 같은 애가요? 이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누구의 글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이야기도 그래.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지원이는 원고를 썼다. 제목은 눈 속의 집. 내용은 자신과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버려진 아이가 한 늙은 여자를 통해 다시 세상을 배운 이야기. 글은 순박하고 단정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윤옥자는 글을 몰라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지원이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야. 내 마음속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니. 한 달 후 교육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지원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민희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다. 학교는 들썩였다. 마을 신문에도 고성의 기적, 폐지 줍는 할머니 손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지원이는 인터뷰 중에 기자가 부모님께 한마디 하세요. 라고 묻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 기사는 전국으로 퍼졌다. 하지만 그 화제는 기쁨만을 낳지 않았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듯 혀를 찼다. 할머니 이름까지 신문에 나왔더라. 괜히 주목받으면 안 좋은 일 생겨. 이제 그애 서울 가면 우릴 거들떠도 안 보겠지. 질투와 불신이 섞인 시선들이 늘었다. 윤옥자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원이의 상장을 조심스레 벽에 붙이고 그 앞에 절을 했다. 이게 다 내 노력이지. 할미는 그저 고맙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등불을 켜고 따뜻한 죽을 끓였다. 지원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그 후 학교에서 서울 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추천서가 도착했다. 지원이는 강원도를 벗어나 서울의 명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민희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지원아,
이건 내가 만든 길이야.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봐. 하지만 윤옥자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옥자는 눈 덮인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 아이가 서울 가면 나는 혼자 남겠지. 그러나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보내야지.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녀는 지원이가 잠든 방 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이젠 세상이 널 데리고 가겠구나.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지원이의 서울행 소식이 퍼졌다. 남순자는 또 비꼬듯 말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애한테 버림받을 일만 남았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윤옥자가 다 들었을 거라 짐작하며 안타까운 눈빛만 보냈다. 그날 밤 윤옥자는 지원이의 옷을 손수 꿰매고 낡은 천 가방을 정리했다. 그 안에는 은 팔찌 하나와 지원이가 처음으로 받은 상장 사본을 넣었다. 이건 내 출발선이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품에 안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기차역에는 하얀 눈이 쌓였다. 몇 년 전 버려진 아이를 처음 만난 그 자리였다. 이제 그 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옥자는 눈발 속에서 조용히 웃었다. 세상이 아무리 냉정해도 마음 하나로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로 가는 날 아침, 윤옥자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그녀는 손에 익은 움직임으로 지원이의 옷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쌌다. 따뜻한 계란말이, 김치볶음, 그리고 정성껏 지은 흰쌀밥. 식탁 한켠에는 몇 번이고 꿰맨 낡은 천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손수 쓴 짧은 편지와 은팔찌, 그리고 따뜻한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지원아, 서울은 춥다더라. 이거 꼭 신고 다녀. 지원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수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하얀 눈이 가늘게 흩날렸다. 고성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다. 마을 사람 몇몇도 나와 있었다. 축하와 작별 인사가 뒤섞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원이는 깊이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남순자 할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윤옥자는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원아, 기억해. 어딜 가든 내가 누군지 잊지 말고 여기 이 집, 이 할미가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버스가 출발하자 지원이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꼭 돌아올게요. 그 외침은 버스의 갱음에 묻혔지만 윤옥자는 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움직였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서울 생활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지원이는 명문 여중 기숙사에 배정되었다. 깔끔한 복도, 따뜻한 난방, 전자카드로 열리는 출입문.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같은 방 친구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이야기, 예쁜 옷, 스마트폰 최신 기종, 고급 향수. 그 사이에서 지원이는 입을 꾹 다물고 적응하려 했었다. 너, 강원도 고성에서 왔다고? 바닷가에서 뭐 하고 놀아?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셔? 스마트폰이 그거야. 우리 아빠도 그건 안 쓰셔.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곧 우월감 섞인 조롱으로 변해갔다. 지원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밤마다 불 꺼진 기숙사에서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매일 밤 윤옥자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붙이지는 못했지만 그 노트에 적힌 말들은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할머니, 서울은 생각보다 춥고 낯설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보냈으니 저는 끝까지 해낼게요. 다시 고성에 돌아갈 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수업은 힘들었지만 지원이는 끈질기게 따라갔다. 부족한 건 자습으로, 모르는 건 도서관에서. 식비를 아끼고 주말에는 근처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주인 할머니는 지원이를 좋아했다.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아이가 어딨다고. 참 기특해.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봄, 지원이는 전국 문학경시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서울 본선 무대에서 발표한 그녀의 수필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발표를 마친 후 강당하는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큰 박수로 가득 찼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있네요. 그 나이에 이런 글을 쓰다니. 결국 지원이는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신문과 방송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다. 고성의 기적, 폐지 줍던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간 며칠 뒤 지원이는 학교에서 낯선 전화를 받았다. 서지원 학생이죠? 여기는 고성군 보건소입니다. 보호자 윤옥자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지원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고성까지 6시간 넘게 울면서 달렸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왜 그동안 전화 한 통 못했지? 왜 이제야 가는 거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병실 문을 여니 윤옥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다. 지원이는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윤옥자는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도 그녀는 지원이를 알아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왔구나. 내 얼굴 보고 싶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내가 서지원이니?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똑같은 은팔찌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친엄마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원이는 팔찌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윤옥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손 안에서 과거와 현재, 진실과 선택이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친엄마야. 서지원, 미안해. 너무 늦었지. 병실 안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윤옥자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 위에서 겨우 몸을 돌려 낯선 여성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직감이 담겨 있었다.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에 쥔 은팔찌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 거기에도 똑같이 SJ, W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정말 제 엄마예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질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다. 그래. 나는 최은경이라고 해. 널 낳고도 키우지 못한 죄인이지. 그날 그 바닷가에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거든. 최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20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고성으로 도망쳤지만 어린 지원이를 데리고 계속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하루만 맡겨두고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기차역 근처에 아이를 안겨두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꼬여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널 다시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경찰, 방송, DNA 등록까지. 근데 흔적이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러다 너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 이름과 팔찌, 이야기. 한 줄 한 줄이 내 심장을 찔렀어. 넌 내 딸이 맞았어. 지원이는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갑작스럽게 밀려들었다. 평생을 윤옥자의 손에서 자란 자신에게 이제 와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이 낯선 여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럼 지금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엄마 자격으로? 최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데려가려고 온 건 아니야.
그저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리고 혹시 내가 원한다면 함께 살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윤옥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그 애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미라 하고 그동안 어디 있었든 어떤 이유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키웠고 내가 책임져 왔어요. 최은경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예요. 지원이는 두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두 여성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원이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세계가 그녀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피가 이어진 가족과 마음이 이어진 가족. 무엇이 더 진짜인가?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 다음 날, 마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서지원 친엄마 나타났다며? 이제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네. 윤 할머니, 얼마나 허망할까. 가장 시끄러운 건 여전히 남순자였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그 애는 결국 떠날 거라고 했잖아. 피는 못 속여.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지원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린 지금까지 그걸 봐왔잖아. 며칠 후, 윤옥자는 퇴원했고 지원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병간호에 지친 윤옥자는 연신 기침을 했고 지원이는 정성껏 죽을 끓였다. 할머니, 괜찮아요. 서울이고 뭐고 다 미뤘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우선이에요. 윤옥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원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 난 너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어. 나 때문에 날개를 접지 마. 며칠 뒤 최은경이 마을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지원이 앞으로의 학업을 위한 장학기금이에요. 따로 후원자 이름은 쓰지 않았고 고성마을 학생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조건은 단 하나, 지원이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아이일 것. 그 말에 윤옥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요. 아이는 자신이 선택할 거예요. 그날 저녁, 윤옥자와 지원이는 바다를 보러 나갔다. 고요한 파도 소리 속에서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아직 서울로 다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대신 할머니가 약속해줘야 해요. 다시 아프면 바로 말해줘요. 윤옥자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나도 약속할게. 대신 너도 약속해. 세상이 아무리 널 흔들어도 내 마음은 놓지 않겠다고.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절대로. 그날 밤, 지원이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그 글 속엔 복잡한 감정, 용서, 책임,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는 이 글이 세상 누구보다 두 여성에게 닿길 바랐다. 한 사람은 자신을 키운 사람에게,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을 준 사람에게, 그리고 그 누구도 이야기 속에서 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모든 상처는 이해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고성의 골목골목에도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윤옥자의 작은 마당엔 매화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다. 지원이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며 윤옥자의 간호를 하면서도 틈틈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다. 처음엔 몇 명뿐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10명이 넘게 모였다.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지원이는 이 작은 교실에 희망과 단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윤옥자는 늘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얘들은 참 복이 많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원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리고 할머니랑 아직 같이 있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원이가 온라인 문학 공모전에 올린가 심사위원단의 큰 감동을 받아 출간 제안을 받은 것이다. 출판사 측은 그녀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있었던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라고 전했다. 지원이는 망설였다. 할머니,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놔도 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윤옥자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상은 준비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해. 내가 바로 그런 아이야. 너의 글이 누군가의 밤을 밝힐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지원이는 책 출간을 수락했고 책 제목은 그대로로 정해졌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이 일어났다. 수많은 독자들이 리뷰를 남겼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생모를 용서하는 마음과 피보다 진한 정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이 책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해 되묻는 질문이다. 진짜 부모란 피로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삶을 함께 건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아이가 가르쳐줬다. 책의 인쇄 수익은 전부 윤옥자 장학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지원이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이 세상 모든 이름 없는 어머니들에게 나를 낳아준 당신, 그리고 나를 키워준 당신. 당신들이 있었기에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출간 이후 고성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원이의 작은 교실은 정식 지역 아동문예센터로 확대되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학생들도 찾아왔다. 그 사이 최은경은 자주 마을을 방문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이상 멀지 않게. 그녀는 윤옥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때로는 병원 동행을 도왔고, 때로는 손수 지은 반찬을 들고 마당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을까요? 윤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며느리 삼자고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오면 좋지. 지원이도 좋아하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며 부드러운 공기로 바뀌어 갔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존중이 그 사이를 메웠다. 그러나 시간이 멈춰주지는 않았다. 어느 봄날 새벽, 윤옥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특별한 고통도 없이 조용히 마치 잠드는 듯한 얼굴이었다. 손에는 늘 그러했듯 천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팔찌, 그리고 지원이가 초등학교 시절 썼던 첫 글이 들어 있었다.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로 가득 찼다. 마을 회관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남순자도 조용히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 늦게 깨달아 미안하네. 지원이는 검은 한복을 입고 윤옥자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그녀는 잔잔히 웃고 있었다. 마치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 잃지 않고 살게요. 장례가 끝난 후 지원이는 윤옥자의 자리에 작은 묘비를 세웠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다. 윤옥자. 수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 서지원의 어머니.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끝까지 지켜낸 이름.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지원이는 문학작가가 되었고 여전히 고성과 서울을 오가며 아동 문예 교육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글은 전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자 하나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게 되었다. 사랑은 누가 낳았는지로 시작되지 않았다. 누가 곁에 있었는지로 남는다. 그 문장을 읽으며 지원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닷가 언덕 위 하얀 들꽃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겨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랑하려 애썼던 그 시간. 그것이 그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